안녕하십니까. IT 기술가 역사 박희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개요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은 반도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로 중심에는 한 개의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에 있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며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전하와 음전하는 따로 존재할 수가 있고, 자석의 N극과 S극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하들 사이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들끼리는 당기는 힘을 계산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며, 그때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킬로그램이고, 그래서 이러한 전하들도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갖는 원자핵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가전자, 즉 최외곽 전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외부의 작은 에너지로도 에너지 궤도에서 쉽게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벗어난 전자가 자유전자이며 이 자유전자의 이동이 전류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전압을 인가하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최외곽 전자가 벗어나는 것이 자유전자이고, 이 자유전자의 흐름이 전류이고, 이 자유전자의 많고 적음이 도전율, 즉 전도도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이 전도도가 주기율표에서처럼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특징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자는 음전하의 성질을 갖는 전자와 양전하 전기의 성질을 갖는 양성자 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게 되죠. 하지만 전자가 부족해지거나 많아지면은 원자의 전기적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부족해지면은 원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양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전자가 많아지면은 음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죠. 전자는 원자핵과 불연속적인 에너지 주의를 형성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 껍질이라는 일렉트론 쉘이 있죠. 전자 껍질 속에서 정해진 숫자만큼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며, 원자핵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이 최외곽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원자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전자가,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준위란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밀착되어 있는 전자의 회전 궤적, 즉 일렉트론 쉘에서 최대 전자 수는 K 껍질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고요. L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M 껍질에는 18개의 전자가
하나씩 띠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밴드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밴드에는 가전자대, 전도대, 검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전자대는 원자의 구조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곳에 있고요. 전도대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역이고요. 검지대는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에 존재하며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에 있는 검지대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죠. 외부의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통하여 검지대 에너지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면은 가전자대의 전자들이 전도대로 이동하여 자유전자가 됨으로써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도체에서는 소량의 에너지만으로도 이제 전자 이동이 자유로워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가 되고요. 그 가전자대와 전도대가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자유전자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제 일정한 양 이상의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 전류가 흐르는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대와 이제 가전자대 사이에 이제 검지대의 에너지 폭이라고 그러죠. 그 폭이 1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정한 에너지가 공급되면은 가전자대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라 그러죠. 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위해서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이 불순물이 검지대의 대역폭을 결정하고 에너지량을 결정하게 되죠. 부도체는 충격이 강하거나 강한 전기장이어야만이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어려운 물체입니다. 부도체는요.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에 매우 큰 검지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너지로는 전자가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우 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아주 번개 같은 큰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흐르게 되죠. 부도체라도 할지라도요. 이처럼 부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쉽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 반도체에서는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단결점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정기적으로 부도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진성 반도체 최외곽에 있는 4개의 가전자는 인집 원자들과 한 개씩 주고받고 하는 형태의 공유 결합을 하고요. 순수한 반도체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가전자대에 묶여 있었던 전자 가운데 일부가 전도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한 전자의 자리는 빈자리를 남게 되는데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긴 빈자리의 빈자리는 이제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우리는 이것은 이제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공은 전자와 함께 전하를 운반하는 캐리어로 반도체 전류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또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는요, 순수한 반도체는 이제 그 부도체에 가깝기 때문에 진성 반도체에 특정한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도도를 높이는 이 과정을 도핑이라 하죠. 이 도핑은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이 이제 불순물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가전자가 4개인 실리콘 결정에 가전자가 5개인 오족 원소를 첨가하면 불순물이 되는데요. 전자 1개가 남아서 과잉이 발생합니다. 이 과잉전자는 이 과잉전자는 원자에 약하게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쉽게 이제 전도도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가하는 불순물을 이제 도너라하고요. 인비소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P형 반도체는 가전자가 4개인 실리콘 결정에 가전자가 3개인 3족 원소를 첨가하면은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전자 1개가 부족해지고 그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공이라 그럽니다. 이 전공은 상온에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불순물, 즉 3족의 원소 같은 경우를 우리는 억셉트라고 하며 붕소와 알루미늄, 갈륨 등을 사용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한다면은 N형 반도체는 가전자가 4개인 실리콘 결정에 5족 원소를 첨가하면은 전자 1개가 남아서 과잉이 되고 상온에서 쉽게 전도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첨가된 불순물을 도너를 하고 P형 반도체는 가전자 4개인 실리콘 결정에 3족 원소를 첨가하면은 공유결합을 하고 전자 1개가 부족하여 1개의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공이라 하고 전공은 상온에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첨가한 불순물을 억셉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이제 단독으로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전자 회로에서 필요한 소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사용하거든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서로 접합면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PM 접합이라고 합니다. PM 접합에서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고 여기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P형에다가 이제 플러스 전원을 인가하고요. N형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인가하는 것을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0볼트부터 서서히 증가시키면은 전원으로부터 이제 다수 캐리어의 주입이 시작되고 PN 접합의 공간 전환 영역, 즉 공핍정이 점점 좁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핍정이 점점 사라지고 전류가 통하게 되고 공핍정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전압이 접합면을 넘어서 갑자기 이제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상승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이제 순방향 전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P형 영역에 있는 양의 전압을 가하고 N형 영역에는 이제 음의 전압을 가는 방식이고요. PN 접합에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그려주면은 P형 영역에 가해진 양의 전압은 P 영역의 다수 캐리어 전공을 접합면 쪽으로 밀어내고 N형 영역에 가해진 음의 전압은 N형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를 접합면 쪽으로 밀어내어 공핍적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이어스 전압을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죠. 이 바이어스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은 공핍정이 점점 사라지고 바이어스 전압이 0.7V, 어떤 경우 0.5V죠. 0.7V 넘었으면은 P형 영역의 전공과 N형 영역의 전자가 접합면을 넘어서 P형에서 N형 영역으로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도통했다고 그러고 이제 온 상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순방향 저항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수위적 온된 상태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 바이어스는 이제 P형 영역에는 음의 전압을, N형 영역에는 양의 전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요. P형 영역에 가해진 음의 전압은 P형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공을 접하면 반대쪽으로 끌어당기고요. N형 영역에 가해지는 양의 전압은 N형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를 각각 접하면 반대쪽으로 끌어당겨 공피증을 넓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키면은 마이너스 바이어스 전압이죠. 마이너스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키면은 공핍층이 점점점 넓어져 전자와 전공이 접합면을 넘어설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이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저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위치가 오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오프 상태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도체의 소자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가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이 용어도 생소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깊이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 그리고 성격, 그리고 반도체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하고 역할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는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반도체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는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는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쉽게 전자를 통과시키지만은 다른 방향으로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방향 특성은 이제 플러스 쪽의 전압이고 마이너스 전압은 역방향 전압입니다. 순방향으로 이제 약간의 전압만 걸면은 금방 허용 전류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죠. 다이오드가 ON이 됩니다. ON 상태가 되면은 인간 전압을 더 올려도 실제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큰 차이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역방향은요, 얼마나 전류를 잘 차단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방향 다이오드의 전압을 높여보면은 어떤 한계에 이르러서 전류가 더 이상 차단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항복 전압이라 부릅니다. 다시 좀 더 정리를 하면요. PM 접합의 양쪽 끝에 이제 전극을 연결한 소자, 우리는 다이오드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부품이고요. 플러스 방향은 순방향 전압이고, 마이너스는 역방향 전압이라고, 플러스 전압에 약간의 전압만 걸면은 금방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측에 있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역방향은 얼마만큼 전류를 잘 차단해 주느냐, 역방향으로 저항이 너무너무 커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쪽을 우리는 에노드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를 우리는 이제 거기 캐소드 쪽에 플러스 단자 연결하고 아니죠. 에노드 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는 게 우리는 정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라 그러고요. 캐소드 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는 걸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 있는데요.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에서 X축이 순방향 전압을 그려주는 전압이고요. Y축이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류 세기입니다. 순방향 전압에서 전압을 점점 이렇게 증가시켜주면은 어느 전압에서는 급속하게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캐소드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을 때에 마이너스 전압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 마이너스 전압 지점에서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구조를 보면은요, P형하고 N형. P형을 우리는 P형 쪽 플러스 쪽을 캐소드라 부르고요. N형 쪽 마이너스를 우리는 에노드. 아닙니다. 플러스 쪽을 우리는 에노드라 부르고요.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 부릅니다. 플러스 쪽을 에노드라 그러고요.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 부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서 이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보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PM 접합 다이오드의 구조가 이제 기호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 실물에 대한 외형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이제 원리와 이제 사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 특성을 응용한 것이죠. 한쪽 방향만요. 이쪽에 이제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죠. 에노드 쪽에 입력에 어떤 파형을 넣었을 때에 출력의 파형은 이렇게 반파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 단은 마이너스 시그널이죠. 이 마이너스 시그널은 다이오드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플러스 단만 일정 전압 이상만 이렇게 일정 전압 이상만 이렇게 출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정 전압이라는 것은 측의 특성 그래프에 보듯이 0.7V 정도 이상의 것만 이렇게 플러스 단이죠. 플러스 단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단은 마이너스 단이죠. 마이너스 여기가 0V로 가정했을 때에 0V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다이오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처럼 플러스 쪽만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정리를 한다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오드의 단자 양단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압을 증가시켜 주면은 0.7 부근에서 전류가 갑작스럽게 흐르기 시작하여 인가 전압에 조금만 증가해도 전류가 크게 증가하는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역방향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전류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항복전압, 요 지점을 항복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이오드의 특성은 순방향으로만 이렇게 전류가 흐려지고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이오드의 특성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오드에는요, 여러 종류가 이제 역할이 있는데, 다이오드의 종류에는 이제 정류 다이오드, 정류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 역할을 하고요. 제너 다이오드, 즉 항복 전압 특성을 이용한 정전압이라든지 안정화 회로에 사용되는 정전압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다이오드, 음저항의 특성을 이용한 이제 마이크로파 발전 회로에 사용되는 터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요. 발광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램프라든지 조명용 램프 또는 디스플레이에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수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광 검출용의 특징을 이용해서 센서 회로에도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렉트 다이오드라고 하는 다이오드의
전압을 인가해서 커패시터 용량을 조절하는 이 바렉트 다이오드라 불려지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주파수의 변조라든지 동조, 무선 시스템, 무선 단말기 쪽에 이제 바렉트 다이오드가 주파수를 선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가변 저항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이건 전압에 의해서 이제 저항의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과전압 보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서지 같은 거, 갑작스럽게 이제 번개 같은 거가 맞게 되면은 회로가 이제 파괴되는데, 이 파괴되는 부분을 보호하는 거죠. 저항의 변화량을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다이오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이오드의 이제 특성하고 PN 접합하고 이제 어떤 다이오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트랜스퍼와 이제 레지스터의 이제 합성으로 이제 그 입력 신호의 변화를 출력 저항의 변화로 전달하는 신호를 정복하는 소자이죠. 물론 뭐 스위치 소자로 사용하기도 하죠.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이제 정폭 회로는 모든 전자회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회로는 이제 모든 전자회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극석 접합 트랜지스터이고요. 두 개의 PN 접합,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던 PN 접합과 반도체 소자 다수, 소수의 반송자가 함께 전류를 형성하는 구조고요. 전공과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양극석 접합을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종류에는요, NPN형과 PNP형이 있고요. 이 NPN형이나 PNP형은 이제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단자는 이미터, 또 다른 거는 베이스, 또 다른 단자는 컬렉터라고 합니다. 이 에미터의 하자표는 이제 전류 방향을 의미하고요. NPN형과 PNP형의 이제 전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PNP형 트랜지스터에는 이제 전자가 NPN형 트랜지스터에는 전공,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NPN형 트랜지스터에는 전자가, PNP형 트랜지스터는 전공이 다수 반송자가 되고요.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에미터 전류에 콜렉터 전류가 베이스 전류가 합쳐진 게 에미터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용도는 이제 활성 영역은 증폭으로 사용되고요. 포화 영역은 차단 영역으로 사용되며 스위치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이미지로 보고요. 이미지를 본다면은 NPN형 트랜지스터와 PNP형 트랜지스터 나눠볼 수 있는데요. NPN형 트랜지스터는 NPN형의 반도체의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요. PNP형 트랜지스터는 PNP의 접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렉터와 에미터와 베이스 단자를 갖고 있고요. 기호는 보기와 같습니다. 다음 이제 PNP형의 이제 기호는 NPN형의 전류 방향이 반대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의 전류의 양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에미터의 전류의 흐르는 방향의 전류 양을 결정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외형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일반형이 있고요. 이렇게 캔형이 있고요. 캡형이 있고요. 몰드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 쓰는 것들은 이렇게 작은 소자로 구현되어 있는데 아주 SMD 타입, 그러니까 마운틴 타입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형이나 캡형이라든지 몰드형, 캡형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는 차트가 이제 데이터 시트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트랜지스터의 사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트랜지스터의 사양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트랜지스터가 형태라든지 단자 정도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회로를 설계하거나 이 회로가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에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지금은 그렇게 이제 깊숙한 것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전체적인 내용만, 줄거리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제 신호의 출력, 입력 신호의 단자 A와 B에서 출력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A와 B 단자에 전류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와 인가했을 때와 인가하지 않았을 때, 인가하지 않았을 때와 인가했을 때, 인가하고 인가했을 때의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출력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트랜지스터의 역할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단자와 B 단자에 0과 0을 넣었을 때 0이 출력되고요. A와 B 단자에 1과 0을 입력하였을 때 0이 출력되고요. A와 B 단자에 0과 1을 입력했을 때 출력으로 0이 되고요. A와 B 단자에 1과 1을 입력했을 때 출력이 1이 되는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요. A 단자가 잘 안 되는데, A 단자에 1이라고 그러는 거는 전압을 가했을 때고, 0이라고 그러는 거는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의 출력 값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트랜지스터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트랜지스터로 증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내용 쪽에서는 증폭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스위치로서 트랜지스터가 출력에 대한 결과값을 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역할과 증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이제 기본 구조와 N 채널에 대한 기호, P 채널에 대한 기호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에 회로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FET의 구조와 회로의 기호는 나중에라도 찾아보기 쉽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이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 이제 수강 소자로 활용하는 게 있고요. 발광 소자, 그 다음에 광결합 소자와 촬영 소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용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기능에 따라서 구분되는 반도체 소자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광소자라고 하는 것은 빛을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고요. 발광소자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정기적 신호를 빛으로 변환하는 소자입니다.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나 조명 등으로 사용되는 거죠. 추억에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세그먼트가 한 개의 LED가 켜지는 것들이죠. 1과 0이 될 수 있고요. 0과 1이 될 수가 있고요. 1과 1이 될 수가 있고요. 0과 0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그먼트를 디파인하는,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소자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중에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 봐왔던 포토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의 어떤 이미지를 보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소자들이구나라는 것들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도전체인데요. 빛이 닿으면 이제 전기적 저항이 낮아져서 전류를 쉽게 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가로등 전멸기나 각종 저기의 광센서로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레이저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인데요. 이 LED는 일정한 전압이 공급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인계 전압에서 급격한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인계 전압에 따라서 색깔이 구분되는 그런 발광 다이오드의 전류와 전압의 특성 곡선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광레이저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는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조명, 광통신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전 소자가 있는데요.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의 조합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포토 아이솔레이터가 있고요. 포토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콜렉터 전압에서 에미터 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에, 콜렉터에서 에미터 전류가 흐를 때에 플러스 극의 에노드와 마이너스 극 캐소드가 우리는 회로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는 이런 소자들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는 엔지니어로서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컴퓨터에 대한 원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